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세무사 민법 총칙을 강의하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세무사 과정에 들어오신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세무사 시험을 냈다가 준비하시는 거니까 합격이 가장 중요한 거죠. 시험을 냈다가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어디까지나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하는 것은요, 그 정해진 점수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최종 합격을 해서 합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예전처럼 뭐 꾸준하게 노력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꾸준하게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적 기간을 갖다가 단축시키는 것이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목적이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1차 선택 과목에 있어서 민법 총칙을 갖다가 선택한 것은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민법 총칙이요, 범위가 많지가 않습니다. 범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과목은요, 단행법전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속 법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판례 공부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그 범위가 얼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문제가 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범위도 적고 문제가 쉬워야 된다. 그래서 기본서를 갖다가 꾸준하게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요, 문제풀이를 통해 가서 약점만 보완하시게 되면 민법 총칙은요, 최악의 경우, 가장 나쁜 경우에 80점 정도를 맞고 공부를 조금만 했다 그러면 90점을 넘어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세무사 과목에 있어서 민법 총칙을 했다가 선택했다는 점, 그 다음에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를 따라 선택했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 1차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갖다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서를 갖다가 정독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교과서 페이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래서 300페이지도 안 되는 얇은 교과서죠. 얇은 교과서 기본서 정독을 갖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물론 암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법에다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의 내용을 갖다가 암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 위주로. 나는 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법을 전공한 적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만 알면은요, 절반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다가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수업을 했다가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면 정해진 날짜별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날짜를 갖다가 위반하지 말고 정해진 날짜를 반드시 지켜가면서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복습. 모르는 과목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습을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습이 아니고 복습 위주로 공부를 했다가 하셔야 되고, 이 복습 과정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제가 보내드린 숙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는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주 5회, 매주 5회 분량씩 OX 지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OX 지문을 갖다가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교과서를 갖다가 읽게 되면은요, 전부 다 맞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전부 다 맞는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강조점이 없게 돼요. 그래서 기본서를 갖다가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그 문제가 나오는 논점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숙제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도에 맞춰 가지고 숙제를 하시는데,
매주 5회씩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OX 지문의 형태로 해가지고 매일 20개씩 가는 거예요. 매일 20개씩 가기 때문에 주 5회 5일 분량이면은요 매주 100개의 지문을 연습하는 거죠. 교과서를 갖다가 정독을 하고 수업을 갖다가 들었을 때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항상 피드백을 하셔야 돼. 피드백을 갖다가 하셔가지고 약점을 찾아야 되겠죠. 공부는 가장 손쉬운 게 뭐냐면은요 틀린 부분을 갖다가 빨리 찾아가지고 틀린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틀린 부분을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안 틀리면. 그래서 100개의 지문을 매주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학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신청을 하셔야 돼. ESI 11 골뱅이 네이버.com. 그래서 ESI11 골뱅이 네이버.com에다가요. 해커스 세무사 수업을 듣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수업을 듣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OX 지문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제가 보내드려요. 근데 이걸 다가 일정 기간 동안 보지 않는다. 그래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포기한 걸로 간주하고 발송은 자동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과정을 좀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 부분을 갖다가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복습을 갖다가 철저히 하시는데 복습을 갖다가 막연하게 교과서 100날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숙제를 갖다가 매일 20개씩 확인하시면 된다. 그래서 매주 100개씩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복습을 했다가 할 때는요 교과서를 했다가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저라면은요 해커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귀로 듣는 걸 갖다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귀로 자주 듣다 보면은 교과서의 교재의 내용이 저절로 머릿속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었을 때는요 어떤 과목이 됐든 10% 정도밖에 이해도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들었을 때 성취도는 10% 미만입니다. 근데 두 번 듣게 되면 20%에서 30%를 갖다가 알아들을 수가 있고 세 번째 듣게 되면요 50% 이상 많으면 70%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정독 그 다음에요 수업을 절대로 빼먹지 말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할 때는 교과서보다는 귀로 듣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그래서 숙제를 꼭 하셔야 된다. 이 숙제만 잘 하시면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세무사는 민법 총칙의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점수가 안 나와도 80점 이상이 되고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 90점을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계획을 잡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세무사 민법 총칙은 아주 쉬운 과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과목이 민법의 모든 원칙이란 뜻인데 민법 총칙에서 법률 용어를 갖다 이렇게 개념을 잡게 되면은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법을 갖다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역량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민법 총칙을 갖다가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무사 1차 시험은요 그냥 순식간에 하이웨이를 가듯 고속도로를 가듯 우리가 쏜살같이 합격을 했다가 하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같은 것이 아주 이렇게 많이 극성맞게 돌아다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서를 갖다 보시게 되면 8쪽을 보세요. 8쪽. 자, 기본서를 갖다 보시면 8쪽에 보면 민법 총칙 가운데서 첫 번째 제1장 민법 서론이 나와 있습니다. 민법 서론이죠.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있어서 공통된 내용을 갖다가 뽑아 놓은 것이 서론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부분이에요. 일반적 부분. 그러면 민법은 뭐냐 이거죠. 민법. 우리가요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형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헌법도 있을 것이고 상법도 존재하고 행정법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민법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 가운데서 민법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요,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일반인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인은요,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요, 대통령도 포함이 될 것이고 여성도 포함이 되고 남성도 포함이 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포함이 될 것이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지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여행을 다니는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인들은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김씨다, 이씨다, 박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김씨, 씨, 박씨 그러면 그러한 대표적인 성씨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받으니까 김씨, 씨, 박씨, A, B, C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갑을병정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을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별이 없이 공통으로 평등하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갑을병정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법이 민법이 되는 거예요. 민법. 그래서 민법은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법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일반법.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일반인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돈이죠. 돈. 그 다음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부모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가족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요,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돈 그러면 품격이 떨어져 보이니까 재산관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는 재산관계가 문제가 되거나 재산관계, 그 다음에요 가족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가족관계. 그래서 제일 먼저 눈 뜨면은요, 돈에 대한 걱정을 하고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는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재산관계는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경제적 이익. 그래서 이 재산관계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물건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물건에 관한 권리. 그래서 우리가 물권 그래요. 물권. 자, 우리 선생님들이 자동차를 소유한다. 그럼 자동차 소유권 갖고 있는 거죠. 그 소유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갖다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권. 내가 직접 소유자로서 갖고 있으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는 것이고, 빌려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기 전에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요, 가지고 있다는 걸 법에서는 점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 가방을 가지고 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다죠. 근데 이걸 다 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점유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는요, 내가 교과서를 점유하고 있다,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계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점유라는 말로 바꿔서 읽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입에 붙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물건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사고 파는 계약이 있잖아요. 매매계약.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X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10억에 팔 테니까 네가 사라. 10억에 팔 테니까 네가 사라. 먼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제안한 걸 갖다가 우리는 먼저 한 걸 전부 다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약. 그래서 청약은 매도인 갑이 먼저 할 수도 있고 매수인 을이 할 수도 있어요. 을이. 내가 10억에 살 테니까 네가 팔아라.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제안한 거죠. 먼저 제안한 것을 갖다가 법에서는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약. 어쨌든 매도인,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매도인으로서 10억에 사라 먼저 제안하게 되면 매도인 청약이 됩니다. 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내가 살게요. 네라고 했어. 이 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낙. 그래서 이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고 당사자 값과 할이 일치하게 되면 그때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러면 이때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돼가지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도인 쪽에서는요, 약속대로 10억 원 주세요라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고, 매수인 쪽에서는 10억 원 다 줬으니까 약속대로 소유권 넘겨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해서 특정인 갑이 특정의 상대방에게 계약대로 일정한 행위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걸 갖다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그래서 재산관계는요, 계약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관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문제는요, 물건에 관한 권리, 물권이 있고 계약을 통해서 특정의 상대방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물권은 뭐예요?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채권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주세요라고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권도 재산적 권리가 되고 채권도 재산적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입니다. 이 가족관계는요, 가족이 누구냐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가족은 누구죠? 아버지, 어머니, 자녀, 부부. 그러면 이때 부부 관계가 있고 혼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가족 관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요, 남편, 아내의 자격이 발생이 되고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권리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결혼을 했다가 하신 분들 사이에서 자녀로 출생하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지위도 또 존재하겠죠. 그래서 가족관계는요, 아무나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결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지만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고, 가족을 우리는 친족이라고 불러요. 친족. 그래서 아무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통해서 가족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 남겨놓은 재산을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걸 또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가족법은요, 가족관계는요, 가족 구성원 범위를 결정하는 친족관계가 있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신 분을 갖다 우리는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재산을 받는 걸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는 돈과 관련된 관계가 있고 가족과 관련된 관계가 있는데, 돈과 관련된 재산관계는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특정인 상대방에게 계약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관계가 있고, 가족관계는요, 가족 구성원이 결정이 되는 친족,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받는 상속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일반인들의 생활관계예요. 그러면 이 일반인들의 생활관계에서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원칙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이죠. 그래서 민법은 재산관계, 가족관계죠.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죠. 총, 그러면 모을 총이잖아. 모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재산관계, 가족관계 모두 적용되는 공통원칙으로서 총칙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제1편에다가 민법 총칙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2편에다가 물권을 규정하고 있고, 3편에다가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4편에다가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 5편에다가 상속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모두 5개의 편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5개의 편으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으로 구별한다 그래서 편별식이라고 하고, 이러한 편별식은요, 우리 고유의 법을 발달시킨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일제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법은 이미 35년 동안 전부 다 말살당했기 때문에 우리 전통의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 된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당장 쓸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수입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수입한 나라. 어디에서 수입을 했느냐? 독일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독일식 편별법을 쓰는 겁니다. 독일식. 그래서 독일도 민법 총칙을 1편에 두고 있고 물권이 2편이고 3편이 채권이고 4편이 친족이고 5편이 상속으로 되어 있는 거야. 독일식 구별법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요 판덱텐식이라고도 불러요. 판덱텐. 외래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걸 갖다가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민법의 구별은 독일식이고 판덱텐식에 따른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개의 편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편별식. 독일어로 뭐라고 한다? 판덱텐식이다.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5개의 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시험 범위는요 이 5가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민법 총칙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1만 공부하면 되잖아. 5분의 1만. 그래서 총칙만 우리 시험 범위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8쪽에 보시게 되면 민법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민법은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일반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러한 생활관계는 지금 보셨듯이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로 나눌 수가 있고, 이러한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는요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죠.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물건에 대한 권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내가 원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러한 계약도 내가 원했을 때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물권이라든가 채권도 사적 자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했을 때 하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는 거죠. 혼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했을 때 혼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에 의해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것도 사적 자체의 원칙이 지배가 되고 상속도요. 상속인이 나 상속 안 받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요. 채무가 초과돼 가지고 차입 경영을 해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가지고요. 채권자들한테 20억 빌려서 사업을 했어. 20억.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는 도중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돈을 한 푼도 안 갚았대.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상속인이 채무를 갖다가 상속받으면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 안 받겠습니다 라고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인들의 생활관계, 재산관계, 가족관계는요 누군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기 때문에 사적 자체의 원칙이 지배되는 가장 대표적인 일반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민법의 개념을 갖다가 우리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민법은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 민법의 성격입니다. 자, 민법의 성격은요. 거기 제목이 나와 있죠. 1번 민법의 성격에 관해서는요. 민법은 사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공법이 아니다. 사법 이렇게 나와 있죠. 사법.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법이 뭐고 공법이 뭐냐? 사법은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거야. 사적 자치. 사적 자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요. 재산관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도 내가 원했을 때 혼인을 하고 내가 원했을 때 상속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적 자치라는 뜻이고 사적 자치가 허용되면 사법이고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거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걸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법은 어떤 경우냐? 공법은요. 수직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수직관계. 수직관계니까 불평등 관계가 되겠죠. 불평등 관계.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게 바로 공법관계죠. 그래서
국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요, 국가로서 일정한 의무를 갖다가 요구하게 되면 의무에 대해서 국민은 복종을 강요당하죠. 그래서 복종을 강요당하는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공법 관계 그래요. 그래서 수직 관계다, 불평등 관계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국민이 국가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공법 관계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 헌법이 있죠. 헌법. 그래서 헌법과 같은 것은요, 국가 최상위 규범으로서 국가의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는 거예요. 질서 유지. 그 다음에요, 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 행사해가지고 구속시켜버리잖아요. 이것도 역시 공법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행정법. 이것도 역시 공법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요, 민사소송법이 있어요. 민소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거, 형소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공법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적 자치가 허용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사법은요, 어떤 게 있느냐?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법. 민법이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죠. 재산 관계가 됐든 가족 관계가 됐든 내가 원했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법도 가장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근데요, 민법은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법은요, 일반사법이란 말을 써요. 일반사법. 그럼 상법은요, 이거는 일반사법이 아니지. 그래서 민법은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되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으로서의 사법이 되지만 상법은요, 이건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사법이야. 특별사법. 즉 특별법이란 얘기죠. 특별법이란 얘기는요, 모든 자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요, 제한이 있는 거야.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람은요, 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상인. 그래서 상인이 과연 뭐냐? 상법에 적용을 받는 상인은요, 각종 회사를 말하는 거야. 회사. 우리가 유한회사라든가 한명회사라든가 합자회사라든가 주식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들이 바로 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갖다가 우리는 상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회사는요, 매일같이 눈 뜨고 돈벌이 하잖아. 돈벌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윤 추구지. 이윤 추구니까 머리가 아주 좋다는 얘기야.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는요, 민법이 아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특별한 법으로서 통제를 해야 돼. 그래서 사법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법이고, 이러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사법은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는데, 민법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사법이고, 상법은요, 상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사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민법하고 상법, 일반법, 특별법을 왜 구별을 하느냐?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 개의 법이 있을 때는요, 법의 개수만큼 소송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끝내야 돼. 갑과 알 두 사람이 있는데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내야 돼.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두들겨 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형사 처벌받는 거야.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내 스스로 사력구제하는 것은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이 스스로 해결을 내야 된다 그러면 힘센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기 때문에 약자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간 계약이라든가 권리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송을 갖다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님은 멋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과 알 두 사람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전을 찾아보니까 민법전에도 관련 조문이 있고 상법에도 관련 조문이 있다고 한다면, 민법에 의한 소송하고 상법에 의한 소송 이렇게 연속으로 이걸 갖다가 법의 개수만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줘야 돼. 한 번에 끝내기 때문에 이때는요, 약한 법인 일반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특별법 하나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민법은요, 첫 번째 성격이 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공법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핵심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핵심 정리 박스 안에 그 지문을 보세요.
사법상 개인 권리 침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공법상 권리 침해는요,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에 의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요, 공무원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파면을 하게 되면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회사의 직원에고 하는 성질이 다르죠.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수평관계로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직원 해고에 관련된 것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결하겠지만, 우리가 공무원을 갖다가 불법으로 파면하게 되면 행정소송에 의하게 된다. 그 다음 2번, 국가 등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즉 일반인의 입장, 사경제의 주체죠. 국가기관이 일반인하고 계약하게 되면 원칙은 공법관계가 적용되겠지만,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국가가 행정폐지가 된 일반 재산을 갖다가 매매를 한다. 국가가 토지를 파는 경우, 그 다음에 토지를 빌려주는 경우, 국가가 갖고 있는 건물을 빌려주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일반인의 지위에서 매매를 한 것과 똑같고 일반인의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과 똑같기 때문에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때는 공법관계가 적용되지 않고 사법관계가 적용이 된다. 사법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공부했던 거죠. 민법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고 사적 자체가 이용되기 때문에 일반 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그 다음에 상법은요, 사적 자체가 이용되기 때문에 사법이지만 특별 사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일반 사법이고 특별 사법이 아니다. 그래서 양거로 1번에 보면 일반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 일반법이고, 그 다음에 특별법은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걸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민법은 일반사법이고 상법은 특별사법이 되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자, 제목만 읽으면 돼요. 민법과 상법이 충돌하게 되면 일반법인 민법은 적용하지 않고 특별법인 상법만 적용하게 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내용 안 읽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민법은 실체법이고 절차법이 아니다. 그래서 실체법 동그라미 놓으시고, 그래서 실체법이 뭐냐 이거죠. 실체법은 실체를 밝혀주는 거야. 실체. 실체가 뭐예요? 정체지, 정체.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계약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 주는 법이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 주는 걸 갖다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실체법. 그래서 갑과 을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했어. 매매계약. 사고 파는 게 매매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을 다 줬어요. 매매대금 다 줬어. 그러면 이때 매도인은 약속대로 재산권,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매도인이 돈은 돈대로 다 받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두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야. 이때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소송을.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두들겨 패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소송을 했다 제기하게 되면 이때 법원의 판사는요, 매매계약서 갖고 오라고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가 됐으니까 매도인은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반면에 100% 완벽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이걸 확인해 주는 거지. 그래서 계약을 통해 가지고 당사자가 발생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 주는 법을 뭐라고 한다? 그게 바로 실체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 다 줘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해가지고 매수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매수인이 재판에서 승소 판결 받아서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매도인은 판결대로 소유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고 판결대로 이행을 안 하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가서 또 두들겨 패면 안 돼. 그러면 이때는요, 다시 법원에 가는 거예요. 제가 승소 판결 받았는데 저 사람이 판결대로 이행을 안 해줘요. 그러면 국가는요, 집달관 데리고서 강제 집행을 하겠죠. 강제 집행하는 절차는요,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거야. 민사소송법. 그래서 민법의 역할은요,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주는 역할까지가 민법의 담당 영역이고, 민법에 의해서 확인된 권리와 의무를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강제 실현해 주는 것은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이 하는 거야. 민사소송법.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당사자사이에서 권리와 의무 확인해 주는 것이고, 이때 민법에서 확인된 권리와 의무는 민법에 의해서 실현하는 게 아니고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이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 실현 민사소송법은 그래서 공법이 되는 거예요. 공법. 자, 그래서 8쪽하고 9쪽에 나와 있는 거 민법의 개념, 민법의 성격. 민법의 성격은 제목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법은 사법이다, 공법이 아니다. 민법은 일반법이고 특별법이 아니다. 민법은 실체법이고 그 다음에 절차법이 아니다.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쪽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식적 그러면 좁다라는 뜻이고, 실질적 그러면 넓다라는 뜻입니다. 넓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요, 글자 그대로 좁은 의미의 민법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민법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 자, 대한민국에는요, 무수히 많은 법들이 있어요. 헌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민사소송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이거 말고 또 무수히 많아. 그럼 그 많고 많은 법들 가운데서 글자 그대로 이름 그 자체가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은 하나밖에 없겠지. 헌법이라는 이름의 법도 하나밖에 없고요. 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름 그 자체, 그래서 명칭, 글자 그 자체가, 명칭 그 자체가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을 말하는 거예요.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 이거 갖다가 우리는 민법전이라고 하고, 민법전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민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된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쓸 우리 법이 없었지. 그렇다고 일본법 쓰기는 너무 치가 떨려. 그래가지고 법을 수입을 했어. 수입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이 터졌어. 6.25 사변.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 복구하고 나서 서서히 복구해가면서 법을 냈다가 만들어가지고, 민법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58년 개띠해. 58년 개띠해. 이 세계에 만들어졌어. 이 세계. 그래서 58년 개띠에 이 세계에 태어났죠. 이 세계. 이 세상이잖아. 이 세상. 그래서 58년 개띠해 58년 2월 22일 날 법률 471호로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 현행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을 말하는 거야. 법전. 그래서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이고, 이거는 58년도 2월 22일에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됐어요. 근데 시행은 바로 된 게 아니지. 국민 여러분, 드디어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생활을 법대로 뜯어 고치세요. 그러면 법에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은 혼동이 되겠죠. 그래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야.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현행 민법전이라고 하고, 요 민법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좁은 의미의, 즉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뭐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있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건 넓은 의미의 민법을 말하는 거야. 넓은 의미.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요, 당연히 넓은 의미의 민법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민법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민법전뿐만이 아니라,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뿐만이 아니라 민법이라는 이름 말고 기타 법률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 관련 부속법률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민사에 관한 민사특별법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민사 관련 관습법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조리와 같은 거. 조리를 나중에 공부하지만, 조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글자 그대로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법이 아닌 다른 이름의 법률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의 법률. 그러면 여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요, 전부 다 민사 관련 법규가 되기 때문에 상법이라든가 상사특별법은 제외가 되는 거지. 상법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 그 자체도 제외가 되는 거야. 공법 그 자체도 제외가 된다. 그래서 헌법은 민법의 법원이다 그러면 안 돼요. 헌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 민법전하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 넓은 의미의 다른 의미의 법률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 주는데 당연히 범위가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는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보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훨씬 더 넓은 범위가 되는 거야. 넓은 범위. 자,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9쪽에 보시게 되면 핵심 정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핵심 정리. 1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 괄호쳐 넣으시고 민법전이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 괄호쳐 넣으시고 민사 관련 모든 법규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두 개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 괄호쳐 넣으시고 민법전 밑줄. 민법전은요, 사법 규정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질적 요소로서 공법적 규정도 존재합니다. 공법적 규정. 공법은요, 벌 받는 거나 국가에 대해서 복종당하는 거잖아요. 복종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사법 규정만 있고 공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사법 규정이 대부분이지만 이질적 요소로서 공법적 규정도 존재합니다. 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게 있느냐? 자, 법인의 이사가 있고 법인의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은 단체가 되고 단체의 대표자가 이사가 있고 감독기관 감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사라든가 감사가요,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벌 받아야 되겠지. 그 벌칙 규정은 형법으로 가야 되는데요. 벌 받는 거니까. 근데요, 이사 감사라든가 이러한 법인 대표기관 이사라든가 감독기관 감사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은 민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으로 가야 될 규정이 민법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요, 강제 이행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채권법에 들어온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민법이라고 하는 법전에는 사법 규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질적 요소로서 공법 규정도 존재한다. 왜 그러느냐 이거죠.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그 재헌국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질적 요소로서 공법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3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요, 넓은 의미의 민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민법은요, 당연히 실질적 의미니까 여러 개의 법을 갖다가 포함하는데요. 민법전이라든가 민사 관련 부속법률이라든가 민사 관련 특별사법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이라든가 상법은 제외가 되는 거야. 제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03번 민법 총칙의 성격 이렇게 나와 있죠. 민법 총칙의 성격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